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수술실 무균의 공간을 채우는 것은 오직 기계의 냉정한 작동음과 인간의 숨소리뿐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 서유아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10시간이 넘는 대수술. 환자는 그녀의 시어머니이자 청송그룹의 안주인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봉합을 마치고 마스크를 벗으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가 수술실을 나서는 순간 마주한 것은 남편 강태준의 얼음장 같은 얼굴이었다. 어머니는 수술은 잘 끝났어요. 하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세요. 경과를 더 지켜봐야 제작.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준의 손바닥이 그녀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아의 세상이 잠시 하얗게 전멸했다. 이게 네가 말한 최선이었나?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애초에 네가 우리 어머니 수술을 맞는 게 아니었어. 이건 명백한 복수야. 평생 우리 결혼을 반대했던 어머니에 대한 너의 비열한 복수라고. 아니야, 태준 씨. 나는 의사야. 어떻게 그런 짓을... 닥쳐. 그때 두 사람의 뒤로 화려한 여배우이자 태준의 오랜 연인인 김민서가 나타났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며 태준의 팔을 부드럽게 감쌌다. 태준 씨 진정해요.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녀의 눈은 유아를 향해 승리감에 찬 조소를 보내고 있었다. 그날 밤 유아는 병원의 작은 골방에 갇혔다. 태준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완벽하게 파멸시키기 위한 잔인한 연극을 준비했다. 그는 돈으로 매수한 감독과 카메라를 대동하고 그녀의 가장 소중한 환자였던 최진우를 그녀의 앞에 데려왔다. 최진우. 세계적인 IT 기업의 젊은 CEO이자 희귀 심장병을 앓고 있는 남자. 유아만이 그의 병을 치료할 수 있었고 그는 그녀에게 단순한 환자 이상의 깊은 신뢰와 존경을 가진 존재였다. 최진우 씨, 강태준이 내 회사에 손을 썼더군. 진우는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하지 않으면 내 회사를 파산시키겠다고 협박했어. 카메라의 붉은 불이 켜졌다. 태준이 진우에게 명령했다. 시작해.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미리 준비된 대본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유아가 자신을 성적으로 유혹했으며 치료를 빌미로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했다고 거짓을 고백했다. 유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차가운 바닥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자존심과 명예가 사랑했던 남자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기분이 어떤가? 서유아. 촬영이 끝나자 태준이 그녀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네가 내 어머니에게 준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시작일 뿐이니까. 그는 그녀를 가장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나락으로 떨어진 천재는 괴물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서유아의 몰락은 잔인할 정도로 신속했다. 최진우의 증언이 담긴 영상은 강태준의 언론 플레이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그녀는 환자를 착취한 부도덕한 의사라는 주홍글씨를 달게 되었다. 대한의사협회는 긴급징계위원회를 열었고 그녀의 완벽했던 수술 기록과 명성에도 불구하고 들끓는 여론과 청송그룹의 압력 앞에 그녀의 의사 면허를 정지시켰다. 그녀의 손에서 생명을 살리던 메스가 영원히 빼앗겼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두 번째 사형 선고였다. 고향 병원에서의 전화. 오랜 투병 생활을 하던 그녀의 어머니가 어젯밤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그동안 청송그룹에서 지원해주던 병원비가 며칠 전부터 갑자기 끊겼고 그로 인해 필수적인 치료가 중단되었다고 설명했다. 수화기를 든 채 유아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심장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강태준. 그는 그녀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지막 남은 가족까지 빼앗아간 것이다. 며칠 후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낡은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딸의 결혼 생활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페이지에서 유아는 이상한 구절을 발견했다. 오늘 유아의 동료라는 안베키라는 의사가 다녀갔다. 어째서인지 내 건강보다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에 대해 더 자세히 묻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금 불편했다. 안베키, 그녀의 동료 의사. 시어머니의 수술 당시 보조의사로 참여했던 인물. 그녀가 왜 의심의 씨앗이 그녀의 죽은 마음속에서 아주 작게 싹트기 시작했다. 복수. 그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을 채웠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날 밤 몰래 병원의 기록 보관실로 잠입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원본 수술 차트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자신이 처방한 적 없는 강력한 한금고제가 수술 중에 투여되었다는 기록. 그리고 그 처방전 밑에는 안베키의 서명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안베키였다. 그녀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김민서의 사주를 받고 온 것이었다. 서유아 선생, 두 사람은 대치했다. 안베키는 모든 것을 잃어 이제 두려울 것이 없는 유하의 눈빛에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패닉에 빠져 모든 것을 실토했다. 김민서가 거액의 돈으로 자신을 매수했으며 수술 중에 약물을 투여하여 환자가 깨어나지 못하게 만들면 유하를 파멸시키고 자신을 그 자리에 앉혀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한 달 후 강태준과 김민서의 화려한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대한민국 모든 언론에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세기의 결혼식이었다. 유아는 안베키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손에 쥔 채 그 결혼식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세상 앞에서 그들의 추악한 범죄를 폭로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식장으로 들어서려던 순간 검은 밴 한 대가 그녀를 덮쳤다. 강태준의 동생 강민혁이었다. 그는 망나니 같은 재벌 2세로 김민서를 광적으로 추종하는 인물이었다. 형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폐창고로 끌고 갔다. 민서 누나가 형수님 때문에 상처받는 꼴 내가 못 보거든요. 그 녹음 파일 곱게 내놓으시죠. 그는 부하들을 시켜 그녀를 고문했다. 그녀는 구타당하고 짓밟혔지만 끝까지 녹음 파일을 내놓지 않았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정의였다. 그녀는 잠시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필사적으로 창고를 탈출했다.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그녀가 향한 곳은 결혼식장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식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야외에서 예식이 열리는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옆 건물의 옥상으로 향했다. 강태준과 김민서가 서로에게 사랑을 맹세하고 주례가 그들의 성혼을 선포하는 바로 그 순간 옥상 난간 끝에 피 묻은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유하가 나타났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여신 같았다. 강태준, 김민서, 그녀의 목소리가 도시의 소음을 뚫고 저주처럼 울려 퍼졌다. 너희는 내 모든 것을 빼앗았다. 내 명예, 내 어머니, 내 인생 너희가 행복해지는 꼴 나는 절대로 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돌아와 너희에게 죄의 대가를 묻겠다. 이것이 너희에게 내리는 나의 마지막 저주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망설임 없이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몸이 하객들의 끔찍한 비명소리와 함께 새하얀 웨딩 버진 로드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으로 그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핏빛 악몽으로 만들어버렸다. 어둠, 그리고 희미한 기계음,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 서유아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부시게 하얀 낯선 병실의 천장이 보였다. 체리나가 정신이 드니 걱정스러운 얼굴의 한 중년 여인이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그녀에게 말했다. 유하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다. 흉터 하나 없이 가늘고 생전 처음 보는 손이었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곳에는 서유아가 아닌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러나 완전히 낯선 젊은 여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서유아가 아니었다. 1년 후 서울,
김포국제공항에 VIP 의전실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걸어 나왔다. 흠잡을 데 없는 명품 브랜드의 비즈니스 슈트 날카롭게 자른 단발머리 거대한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은 의사 서유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호주 한국계 거대 다국적 기업 한성그룹의 새로운 총수 한채린이었다. 지난 1년간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조각해냈다. 그녀의 첫 번째 행선지는 파주의 한 아름다운 추모 공원이었다. 그곳에서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최진우가 사비를 털어 마련한 의사 서유아의 작은 추모식이 열리고 있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추모식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최진우가 그녀의 영정사진 앞에서 애도사를 읽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로 잠겨 있었다. 바로 그때 초대받지 않은 손님 2명이 나타났다. 강태준과 김민서였다. 지난 1년간 강태준은 서유아의 죽음이라는 악몽에 시달렸다. 김민서와의 결혼 생활은 텅 빈 껍데기였고 그의 마음은 죄책감과 지독한 집착으로 병들어 있었다. 그는 일말의 속죄라도 하려는 듯 이곳을 찾은 것이었다. 태준이 유하의 영정 사진 앞에 섰을 때 그의 등 뒤로 또 다른 그림자가 다가왔다. 한채린이었다. 태준이 고개를 돌린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그의 눈앞에 죽은 서유아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서 있었다. 유령을 본 듯 그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풍기는 아우라는 유하에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더 차갑고 더 강하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느껴졌다. 당신 누구야? 태준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체리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영정 사진을 향해 말했다. 고인의 친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 1년간 수천 번 연습한 낮고 낯선 톤이었다. 그 모습을 본 김민서의 눈에 즉시 위기감과 질투가 떠올랐다. 어디서 이런 짓이야. 죽은 사람 얼굴을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조롱하려는 거지. 그때 최진우가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다. 그는 채린이 나타난 순간부터 충격과 깨달음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어떻게 가능한지는 몰라도 그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바로 서유아라는 것을. 강태준 씨,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분은 한성그룹의 새로운 총수 한채린 회장님이십니다. 고인의 손님으로 오셨으니 예의를 지켜주시죠. 한성그룹. 그 이름에 태준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최근 대한민국 시장에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한 그 미지의 거대 기업. 그 총수가 죽은 아내와 똑같이 생긴 이 여자라고. 그의 집착은 이제 사업가로서의 경계심과 호기심으로 변했다. 추모식이 끝나고 태준은 다시 그녀에게 접근했다. 우리 얘기 좀 합시다. 그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체리는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팔을 잡은 그의 손을 벌레라도 보는 듯한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의 경멸이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아프게 그의 자존심을 찔렀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놓았다. 다시는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한 협박이었다. 그녀는 뒤돌아섰고 진우가 그녀의 뒤를 따랐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군요. 서유아 선생. 어떻게 된 건지는 몰라도 당신이 맞죠? 체리는 멈춰 섰지만 그를 돌아보지는 않았다. 의사 서유아는 죽었습니다. 나는 한채린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목숨을 빚졌습니다. 그리고 사과도 빚졌죠. 당신이 그녀이든 아니든 만약 당신이 강태준과 싸우는 것이라면 나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금룡 진롱. 그룹의 모든 힘을 당신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힘, 그 배경을 암시하며 강력한 제안을 했다. 체리는 마침내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차가운 눈에 아주 희미하게 옛 서유아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동맹이 결성되었다. 태준은 주차장에서 채린과 진우가 함께 그의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진우가 그녀를 바라보는 그 보호적인 눈빛. 태준의 안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낯선 감정이 끌어올랐다. 지독한 질투심이었다. 그는 서유아를 파괴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유령이 더 아름답고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와 다른 남자의 곁에 서 있었다. 네가 누구든 상관없어. 그가 맹세하듯 을을조렸다. 너는 내 것이 될 테니까. 그의 병적인 집착은 이제 더 위험하고 새로운 목표를 찾아냈다. 한채린의 복수는 차가운 분노가 아닌 정교한 외과 수술처럼 시작되었다. 그녀는 한성그룹의 막대한 자본을 이용해 청송그룹의 주력 사업 분야에 하나씩 칼을 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강태준이 한지수와의 관계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감행했던 신약 개발 프로젝트였다. 청송그룹의 이사회. 태준은 자신만만하게 신약의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었다. 그때 긴급 뉴스가 터져 나왔다. 한성바이오 연구소, 즉 채린이 설립한 유령 연구소의 이름으로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저널에 한 편의 논문이 발표된 것이다. 논문은 청송의 신약이 사용하는 핵심 분자가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치명적인 신경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완벽한 데이터로 증명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의사 서유아의 천재적인 지식으로만 찾아낼 수 있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에 대한 외과적 공격이었다. 청송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글로벌 파트너들은 즉시 계약 재검토에 들어갔다. 태준의 야심찬 프로젝트는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한편 최진우의 병세가 악화되었다. 그의 희귀 심장병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성공 확률이 50%도 되지 않는 위험천만한 대수술을 권유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 소식을 들은 체리는 망설임 없이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진우의 수술 계획서를 검토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계획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진우의 특이한 심장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교과서적인 접근법이었다. 이대로 수술한다면 그는 수술대 위에서 사망할 확률이 높았다. 그녀는 수술실 앞 집도인 대한민국 최고의 심장외과 과장과 마주 섰다. 저는 한성그룹의 의료 컨설턴트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다. 한성그룹은 병원의 최대 기부자 중 하나였다. 과장님의 수술 계획은 환자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오만한 집도인은 그녀의 경고를 풋내기에 치기 어린 조언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체리는 냉철하고 정확한 의학 용어를 구사하며 그의 계획이 가진 문제점과 자신이 제안하는 새로운 수술법의 우월성을 완벽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마치 수술 과정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절개 부위 접근 경로 봉합 방법까지 상세하게 묘사했다. 그녀의 지식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베테랑 의사들을 압도했다. 결국 집도인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체리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메스를 직접 잡지는 않았지만 관찰실 유리 너머에서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메스트로처럼 수술의 모든 과정을 지휘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녀의 지시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그것은 영혼으로 집도하는 의사 서유아의 귀환이었다. 수술은 기적적으로 성공했다. 의식을 회복한 진우는 집도이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녀는 천재여. 그녀의 수술법은 마치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서유아 박사의 전설적인 기술을 보는 것 같았어. 진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의 조각이 맞춰졌다. 그는 확신했다. 자신을 2번이나 죽음에서 구해준 그녀가 바로 서유아라는 것을. 강태준은 미쳐가고 있었다. 회사를 향한 치명적인 공격, 그리고 최진우의 수술실에 유령처럼 나타난 한채린. 사업가로서의 그녀의 능력과 외과 의사로서의 그녀의 지식. 도저히 한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죽은 아내의 환영과 강력한 라이벌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에서 뒤섞여 그를 지독한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정보원에게
다시 명령했다. 그녀의 사업적인 움직임은 됐다. 그녀의 개인적인 과거를 파헤쳐 호주에서 뭘 공부했는지, 어떤 교수 밑에 있었는지, 의학계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그리고 최진우와의 관계까지 전부 다 그는 이제 라이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유령의 정체를 쫓고 있었다. 그날 밤 체리는 회복 중인 진우의 병실을 찾았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어요. 진우가 말했다. 당신이서 선생에게 목숨을 빚졌다고 했죠. 이제 그 빚을 갚은 셈 치세요.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의 동맹이죠. 나는 당신이 살아있는 편이 좋습니다. 내게는 동맹 그 이상입니다, 유아씨. 진우가 처음으로 그녀의 옛 이름을 불렀다. 체리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슬프고도 복잡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그 병실 문 밖 진우를 병문안하기 위해 막 도착했던 강태준이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유하. 그의 귀에 천둥처럼 울리는 그 이름. 그의 가장 깊고 가장 끔찍했던 의심이 마침내 확신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유령이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드러냈다. 서유아의 복수는 이제 단 한 사람 안백희를 정조준하고 있었다. 그녀는 최진우의 정보팀을 통해 김민서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동료 의사의 모든 것을 파악했다. 안백희는 서유아의 죽음 이후 김민서의 후원 덕분에 강남의 한 대형 병원 과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그녀의 약점 또한 명확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병적으로 미신을 맹신했고 죄책감에 시달려 밤마다 악몽을 꾸는 멘탈이 지극히 약한 인물이었다. 유령을 잡으려면 유령을 믿는 사냥개가 필요하지. 체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안백희를 위한 지도키도 섬뜩한 심리전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복수는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시작되었다. 어느 날 안백희의 고급 아파트로 익명의 택배가 배달되었다. 상자 안에는 시들어 썩어가는 하얀 백합 한 송이와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서유아의 장례식에 쓰였던 꽃이었다. 그날 밤 그녀의 최첨단 스마트홈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켰다. 조명이 귀신 들린 듯 깜빡였고 거실의 스피커에서는 서유아가 수술실에서 즐겨 흥얼거리던 클래식 음악이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흘러나왔다. 며칠 후 그녀는 익명의 이메일을 받았다. 과거 서유아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었다. 사진 속에서 서유아의 얼굴 부분만이 섬뜩하게 긁혀 지워져 있었다. 안백희는 미쳐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유아의 원혼 유한훈이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돌아왔다고 완전히 믿게 되었다. 그녀의 일상은 공포와 편집증으로 무너져 내렸다. 한편 강태준은 혼란의 극에 달해 있었다. 최진우가 그녀를 유하라고 불렀던 그 순간 그는 99% 확신했다. 한채린이 바로 서유하라고. 그는 김 비서에게 호주의 한 가문과 진짜 한채린이 당했다는 교통사고에 대해 샅샅이 재조사하라고 명령했다. 동시에 그는 진짜 한채린으로 위장한 유하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림자처럼 감시했다. 그는 그녀가 누군가를 향해 정교한 덫을 놓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마침내 체리는 마지막 무대를 준비했다. 그녀는 안백희가 모교인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열리는 야간 세미나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장소는 이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낡고 음산한 구간 외과 병동이었다. 유령 연극을 위한 최적의 무대였다. 체리는 병원 내부 구조에 대한 자신의 지식과 진우의 해킹 실력을 이용해 그날 밤 구간 병동의 모든 CCTV와 조명 음향 시스템을 장악했다. 세미나가 끝나고 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안백희는 길고 어두운 텅 빈 복도를 홀로 걷고 있었다. 그때 복도의 조명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목덜미를 스쳤다. 복도 저편 끝
어둠 속에 한 여인의 형상이 서 있었다. 한채린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1년 전 서유아의 모습, 머리 스타일과 하얀 의사 가운까지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었다. 깜빡이는 불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유령이었다. 안베키 선생, 채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디지털로 변조되어 마치 서유아의 목소리가 복도를 울리는 것처럼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내 수술실에서 무슨 짓을 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몇 주간의 공포로 이미 이성이 마비된 안베키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진짜 서유아의 원혼과 마주하고 있다고 믿었다. 잘못했어요. 유아 씨, 제발 용서해줘요.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진실을 말해. 전부. 유령의 목소리가 명령했다. 안베키는 겁에 질린 채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김민서가 어떻게 자신에게 접근했는지,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그리고 수술 중에 어떻게 몰래 한금고제를 주사하여 강 회장님을 뇌출혈 상태로 만들었는지. 처음부터 서유아의 경력을 끝장내기 위한 완벽한 계획이었다는 사실까지. 그녀의 모든 자백은 채린이 미리 설치해둔 고성능 카메라와 마이크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모든 자백이 끝나자 채린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나는 유령이 아니야, 안베키. 나는 그녀의 복수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 채린. 그리고 그녀가 서유아임을 깨달은 안베키의 얼굴이 경악과 절망으로 뒤덮였다. 그녀가 마지막 발악으로 채린에게 달려드는 순간 복도 양쪽에서 최진우와 그의 경호팀이 나타나 그녀를 제압했다. 채린은 증거가 담긴 녹화장치를 손에 쥔 채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가 복도를 빠져나와 병원 중앙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강태준과 마주쳤다. 그는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다. 그녀를 미행하여 이 모든 광경을 근처의 보안실 모니터를 통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방금 범인의 입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기만당했으며 어떻게 자신의 손으로 무고한 아내를 파멸시켰는지에 대한 모든 진실을 듣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의 눈에는 충격, 공포, 그리고 끔찍한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복수심과 그보다 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 침묵의 순간 두 사람의 관계를 지탱하던 모든 거짓과 오해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이제 그녀가 무고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안다는 것을 알았다. 강태준은 지옥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안베키의 자백은 그가 지난 1년간 필사적으로 외면해왔던 진실을 그의 눈앞에 잔인하게 펼쳐놓았다. 그는 죄책감에 몸부림쳤다. 바로 그때 김기태 실장이 긴급 정보 보고서를 들고 뛰어 들어왔다. 보고서는 최진우에 대한 것이었다. 태준은 그를 그저 유망한 IT 기업의 후계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최진우의 회사는 사실 전 세계의 금융기술, 심지어 정치계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비밀 조직, 금융진롱그룹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위장회사였다. 그리고 최진우는 그 거대 제국의 유일한 후계자였다. 금융그룹. 그 이름 앞에서 청송그룹은 동네 구멍가게에 불과했다. 강태준은 깨달았다. 서유아는 이제 그의 복수나 용서 따위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녀의 곁에는 마음만 먹으면 청송그룹을 벌레처럼 짓밟아 버릴 수 있는 절대자가 버티고 있었다. 그의 속죄에 대한 갈망은 이제 무력한 질투심과 절망감으로 변질되었다. 그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그녀를 만나야만 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자격으로 그녀 앞에 서야 할지 몰랐지만 그는 그녀를 만나야만 했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한성그룹의 대한민국 공식 출범을 알리는 갈라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파티의 주인공은 한채린이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여왕처럼 우아하고 강력한 모습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재계 거물들을 향해 연설하고 있었다. 그녀는 청송그룹이 독점하고 있던 바이오 시장에 대한 한성그룹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강태준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그 파티에 나타났다. 그는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완벽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죄책감과 절망에 찌든 남자의 그림자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경호원들을 뚫고 연설을 마친 체린이 잠시 한숨을 돌리고 있던 테라스로 향했다. 유하, 아니 체린 씨, 할 말이 있어. 내가 모든 걸 알았어. 미안하오. 제발 내가 속죄할 기회를. 속죄. 체린의 목소리는 북극의 빙하처럼 차가웠다. 1년 전 병원 골방에서 당신이 내게 했던 도움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 어머니를 죽게 만든 당신의 그 놈이 암메레가 가나 덤. 그녀는 그의 손길을 벌레 보듯 쳐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어, 강태준. 내 길에서 비켜주기만 하면 돼. 그가 필사적으로 그녀를 붙잡았다. 내가 바보였어. 눈이 멀었었지. 하지만 당신을 다시 잃을 수는 없어. 그가 그녀를 향해 절규하는 순간 최진우가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부드러운 친구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자를 향한 차갑고 위험한 권위가 서려 있었다. 강태준 씨, 신사분께서 숙녀가 놓아달라고 하는 말을 못 들은 모양이군. 태준은 여전히 옛 권력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를 비웃었다. 이건 나와 내 전처의 문제야. 자네 같은 애송이 IT 회사 대표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진우는 그저 웃었다.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감정 없는 미소였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김 장관님, 나 최진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청송그룹의 세무자료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국세청에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내일 아침이라도 좋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끊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마치 저녁 식사를 주문하듯 요청하는 남자.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눈앞에 이 남자는 자신과는 사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그는 포식자였고 자신은 그의 소나기에 놓인 먹잇감에 불과했다. 진우는 체린의 어깨를 보호하듯 감쌌다. 분명히 말해두지. 한성그룹은 이제부터 금융그룹의 전적인 보호 아래에 있어. 한채린 회장에 대한 모든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그 전쟁은 당신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될 거야. 태준은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굴욕감 속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다. 청송그룹 본사에는 국세청의 특별조사팀이 들이닥쳤고 주식시장에서는 금융그룹의 자회사들이 청송의 주식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한성바이오는 유럽 최대의 제약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하며 청송의 바이오 부문을 완벽하게 고립시켰다. 전면전이 시작된 것이다. 체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금융시장의 혼란을 보여주는 거대한 모니터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청송그룹은 속수무책으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다. 어떤 짐승들은 공포의 언어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제 당신을 감히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배워야만 했어요. 이제 그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늑대가 무슨 짓을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진우가 대답했다. 체린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시작한 복수의 불길은 이제 진우의 거대한 힘을 만나 그녀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허리케인이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청송그룹과 금융그룹의 전면전은 대한민국 재계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전쟁의 포화 속에서 기적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1년 넘게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던 강태준의 어머니 강 회장에게서 미세한 의식 회복의 징후가 나타난 것이다. 담당 주치의는 조심스럽게 그녀가 깨어날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소견을 내놓았다. 그 소식은 김민서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만약 강 회장이 깨어난다면 1년 전 수술실에서 벌어졌던 모든 진실이 밝혀질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녀는 공포에 휩싸여 강 회장을 영원히 침묵시키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움직임을 한채리는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김민서가 반드시 어머님을 해치려 할 거예요. 이것이 그녀를 잡을 마지막 기회예요. 체리는 최진우와 함께 완벽한 덫을 놓았다. 그들은 병실 안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날 밤 VIP 병동의 보안 시스템에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하도록 손을 썼다. 그날 밤 김민서는 간호사로 위장하고 어둠을 틈타 강 회장의 병실로 잠입했다. 병실 안은 고요했다. 그녀는 수많은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여 잠들어 있는 강 회장을 증오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저주를 속삭였다. 어머니, 제가 가진 모든 걸 빼앗으려고 하셨죠. 하지만 결국 제가 이겼네요. 그녀는 천천히 강 회장의 코에 연결된 인공호흡기 튜브를 향해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 병실의 모든 조명이 환하게 켜지고 문이 벌컥 열렸다. 그곳에는 채린과 진우 그리고 병원 보안팀이 서 있었다. 그녀의 살인 미수 현장은 모든 각도에서 완벽하게 촬영되고 있었다. 아, 안 돼. 김민서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설계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란에 놀란 강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바이탈 사인이 위험 수준으로 떨어졌다. 뇌출혈 재발. 당장 응급 수술이 필요했다. 하지만 담당 주치의는 고개를 저었다. 재수술의 위험 부담이 너무 컸다. 바로 그때 채린이 앞으로 나섰다. 수술 가운을 가져와요. 내가 집도하겠어. 그녀는 더 이상 한성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의사 서유하였다. 수술실. 채린은 공식적인 의사 면허가 없었지만 그곳에 있는 그 누구도 그녀의 권위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메스는 지난 일 연애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안정적이고 정교했다. 그녀는 기적에 가까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강태주는 수술실 밖 관망실에서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했던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구원하는 경이로운 광경을 넋을 잃고 지켜볼 뿐이었다. 수술은 성공했다. 며칠 후 강 회장은 마침내 긴 잠에서 깨어났다. 가족들이 모두 그녀의 병상 곁에 모였다. 그녀는 아직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은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말씀해보세요. 1년 전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유하가? 유하가 그런 건가요? 그는 아내의 무고를 어머니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받고 싶었다. 강 회장의 흐릿한 눈동자가 천천히 방안을 훑었다. 그녀의 시선은 아들과 채린을 지나 병실 구석의 TV 화면에 멈췄다. TV에서는 병원에서 체포되는 김민서의 모습이 뉴스로 나오고 있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을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리고 TV 화면 속 김민서의 얼굴을 정확하게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녀의 마비된 입술 사이로 아주 작은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단 한마디가 새어나왔다. 악마. 진실은 마침내 피해자의 입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태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세상이 이번에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김민서의 체포 소식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국민 천사로 불리던 그녀의 추악한 민낯과 청송 그룹을 둘러싼 추문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강 회장의 증언과 병실의 CCTV 영상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 그녀의 몰락은 신속하고 완전했다. 강태주는 그 모든 광경을 텅 빈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내뱉었던 그 한마디 악마라는 단어의 메아리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악마였고 그가 파멸시켰던 아내는 천사였다. 그는 악마의 속삭임에 놀아나 제 손으로 천사의 날개를 꺾고 지옥으로 떨어뜨린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남자였다. 죄책감이 검은 늪처럼 그의 영혼을 잠식했다.
그는 사무실의 집기들을 부수고 울부짖으며 서유화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의 후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바로 그때 김기태 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마지막 결정타와도 같은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다. 그것은 태준이 유아가 죽은 직후 그녀의 뒷조사를 위해 지시했다가 잊고 있었던 조사 보고서였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 그녀가 투신하기 며칠 전 동네의 작은 산부인과를 방문했던 진료 기록, 진단명 임신 6주. 태준의 세상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내만 죽인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이까지 제 손으로 죽인 것이었다. 유아가 결혼식장에서 외쳤던 그 저주, 너희에게 죄의 대가를 묻겠다는 그 말이 이제야 끔찍한 현실이 되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빗속을 미친 듯이 달렸다. 차가 향한 곳은 파주에 있는 서유아의 추모공원이었다. 1년 전 그가 위선적으로 찾아왔던 바로 그 장소였다. 그는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명패 앞에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채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는 마치 그녀가 바로 앞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부서진 영혼의 모든 것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유아야, 나야, 내가 왔어.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나는 과거의 유령의 눈이 멀어 내 앞에 있는 당신을 보지 못했어. 내가 당신을 미워했던 건 어머니 때문이 아니었어. 당신이 김민서를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릴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야. 그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자신의 비겁함, 어리석음, 그리고 잔인함. 우리 아기, 내가 우리 아기까지 죽였어, 유하야.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는 어린아이처럼 그녀의 사진 앞에서 오열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다. 한채린이었다. 그녀는 가끔씩 자신의 옛 무덤을 찾아오곤 했다. 과거의 자신을 추모하고 미래의 자신을 다짐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태준보다 먼저 도착했고 그가 나타나자 거대한 추모비 뒤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처절한 고백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통쾌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깊고 시린 슬픔만이 차가운 비처럼 그녀의 영혼을 적셨다. 그의 고통은 진짜였다. 그것은 그녀가 계획했던 그 어떤 복수보다도 훨씬 더 지독한 형벌이었다. 그것은 정의의 한 형태였지만 결코 용서는 될 수 없었다. 체리는 차가운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한 줄기를 조용히 닦아냈다. 그리고는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유령들과 함께 비를 맞으며 울부짖는 그 남자를 그곳에 홀로 남겨둔 채 그녀는 그의 입을 통해 모든 진실을 확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진실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껍데기만 남은 저 남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뿐이었다. 강태준의 고백이 쏟아졌던 그 빗속의 밤 이후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그는 텅 빈 저택에 유령처럼 틀어박혀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그때 한채린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만나고 싶습니다. 메시지에 적힌 주소는 서유아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끌려갔던 바로 그 버려진 폐창고였다. 태준은 그 부름이 사형 선고임을 직감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창고 내부는 어둡고 음습했다. 중앙에는 한채린이 옥좌에 앉은 여왕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게 원하는 게 뭐여? 내 회사, 내 목숨 전부 가져가시오. 어차피 이제 나에게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이니. 태준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강태준 씨.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외면해왔던 마지막 진실을 당신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채린이 손짓하자 창고의 거대한 벽면 위로 빔 프로젝터 영상이 쏘아졌다. 유하가 투신했던 그 결혼식 날 식장 주변의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강민혁이 피투성이가 된 유하를 벤에서 끌어내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이어서 민혁이 친구들에게 형수 하나 처리했다며
의기양양하게 떠벌리는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태주는 공포로 얼어붙었다. 그는 동생이 그녀를 괴롭혔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잔인한 짓을 저질렀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영상이 끝나자 채린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내가 왜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녀가 차갑게 물었다. 그 현장에 내가 있었으니까. 그녀는 머리에 꽂았던 비녀를 천천히 뽑았다. 묶여있던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며 1년 전 그가 사랑하고 파멸시켰던 서유아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졌다. 내가 바로 서유아니까. 그녀의 정체가 가장 잔인한 기억의 공간 속에서 마침내 드러났다. 태준의 슬픔과 죄책감은 이제 자신의 가족을 향한 지독한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창고를 나섰다. 복수를 위한 사냥을 시작하는 상처 입은 늑대처럼. 그날 밤 강씨 가문의 본택, 태준은 동생 강민혁과 마주섰다. 그는 민혁의 면전에 창고에서 보았던 모든 증거를 던져놓았다. 처음에는 오만하게 굴던 민혁은 증거 앞에서 공포에 질려 무너졌다. 태준은 직접 동생을 심판했다. 그는 무자비하게 민혁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혼돈의 분노가 아니었다.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아주 조금이라도 되갚기 위한 차갑고 의도적인 징벌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왕국을 스스로 불태우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강씨 가문이 저질러왔던 모든 비리 탈세 뇌물, 그리고 이번 살인교사와 고문에 대한 증거까지 모두 모았다. 그는 그것들을 들고 직접 대검찰청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속죄였다. 자신의 죄의 대가로 자신의 세계 전체를 제물로 바치는. 일주일 후 강태준은 더 이상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평범한 범죄자의 아들이자 파산한 기업의 전첸 대표일 뿐이었다. 그는 다시 서유아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권력의 상징인 펜트하우스가 아닌 그녀가 새로 얻은 조용하고 소박한 아파트였다. 그는 그녀의 앞에서 1년 전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무릎을 꿇었다. 유하야.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다. 죄인들을 벌했어. 죄로 쌓아 올린 유산도 모두 없앴어. 이제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당신에게 사랑해달라고 돌아와달라고 구하지 않겠어. 나는 그저 당신의 용서를 구하고 싶소. 내 남은 평생을 당신에게 속죄하며 살게 해주시오. 죄인이 자신이 파멸시킨 여인의 앞에서 자신의 영혼에 대한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다. 유아는 무릎 꿇은 그를 복잡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끝났다. 모든 계산은 끝났다. 전인다. 이제 남은 것은 용서라는 이름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선택지뿐이었다. 최진우는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평온을 되찾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서 채린에게 청혼했다. 유아씨, 아니 채린씨, 이제 전쟁은 끝났어요. 당신은 이겼습니다. 이제 행복해져야 할 시간이에요. 내가 당신의 행복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과거는 모두 잊고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나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요. 그의 청혼은 아름답고 진실했으며 그녀가 마땅히 원해야 할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평화 안정, 그리고 그녀를 언제나 지지해왔던 남자의 변함없는 사랑. 그녀는 깊이 감동했지만 선뜻 내내라고 대답하지 못했다. 강태준, 그녀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그 남자의 이름이 남아있었다. 그녀를 파멸시켰지만 그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했던 남자. 용서할 수 없었지만 완전히 미워할 수도 없는 남자.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태준은 모범수로 가석방되었다. 그는 청송그룹의 몰락과 함께 세상에서 잊혀졌다. 그는 서울을 떠나 강원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낡은 서점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며 그림자처럼 살았다. 그는 단 한 번도 채린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존중이라고 생각했다. 한채린은 이제 한성그룹을 이끄는 세계적인 리더가 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다. 부명예, 그리고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최진우까지. 어느 날 그녀에게 낡은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다. 강태준에게서 온 것이었다. 편지에는 어떤 요구도 변명도 없었다. 그저 그는 자신이 조용한 삶을 살고 있으며 매일 그녀를 생각하며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행복을 찾았기를 바란다고 담담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는 아주 작게 미안합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그날 저녁 체리는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그녀의 대답을 묵묵히 기다려주고 있는 최진우의 약혼 반지가 보석함 안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강태준의 낡은 편지가 들려 있었다. 두 개의 길, 하나는 진우와 함께하는 밝고 평화롭고 사랑이 가득한 미래로 향하는 길이었다. 다른 하나는 태준과 함께하는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과거로 되돌아가는 길이었다. 하지만 그 길은 또한 용서라는 이름의 다른 종류의 구원이 있을지도 모르는 길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두 개의 길을, 두 명의 남자를,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길고 길었던 밤은 끝났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는 이제 두 개의 다른 새벽이 그녀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